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를 포함한 민주당의 복잡한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 빨리 직접 나서라, 이런 우려와 조언을 하는 분이 있네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잠시 후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고요. 지난 주말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국 화재 때문에 주변 지역부터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그야말로 통째로 마비가 됐었죠. 이 허술한 관리 체계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일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관계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고요. 자, 내일 새벽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하는 장면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해서 화제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분석도 준비했고요.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오늘은 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가계부채 금리 문제 들여다봅니다. 2부 시간에 보내드릴게요.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직접 보고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시작된 거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주장 펴는 분이 있네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집권한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레임덕입니까? 글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 하는 걸 보면은 그러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레임덕?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민주당에서 그러한 식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예. 어떠한 경우에도 촛병을 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과연 경제 문제나 대북 문제의 접근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특히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거의 진영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지지도도 자꾸 하락하고 있고, 또 민주당 자신들도 30%대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해야지. 자꾸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해온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논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 등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갈 길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알겠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끊어서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문제를 가지고 진영 간 싸움이다,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진영과 어느 진영이 싸우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친문 세력과 이재명 진영 간에 굉장한 싸움이 시작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그 싸움과 분화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께서 나가시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백업을 해주는 것이 집권 여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마음껏 일하도록 백업하려면 이재명 지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 겁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물론 법조인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저는 뜬금없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를 제명해달라 하는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친문 일부에서는 탈당해라.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 예. 그러면 당으로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치는 제명이군요. 뭐 나무당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해석이 될 겁니다. 그 당이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이해찬 대표의 입장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이 안 되고 있지만은 예. 저는 가장 큰 관건은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대로 해경경 김 씨의 계정이 부인 거냐 네. 아니냐 이러한 진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트위터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러한 것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문준용 씨 거론한 이것까지를 포함해 볼 때 이제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제명이라고 하는 조치까지 가게 되면 진영 간 싸움과 진보 세력의 분화는 더 극단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예.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예. 조치를 하고 예. 이재명 지사도 책임 있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 듣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나 대북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현재 이미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저는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 특히 북미 간에 꼬여 있던 것을 몇 차례 예. 앞장서서 해결한 것은 가장 잘하신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과연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남북 간에 자꾸 앞서가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미국에서 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세요, 박지원 네,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부터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만약 북미 간에 교착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예. 지금처럼 대통령께서 한 발 앞서서 그러한 것을 풀어내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간 교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북 관계라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더 좀 미국이 요구하는 쪽으로 한 발짝 더 가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은 설득을 해야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예. 북미 간에 풀리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정부 또 우리 정부 스스로의 524 제재 조치로 이루어지는데 예. 자꾸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거나 듣는 바에 의하면은 앞서간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지금 오늘 임정석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지금 철도는 조사 관계까지 합의가 된 거지 공사나 이러한 것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마지막에 박지원 의원이 언급하셨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여기에 좀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하시려고 앞에 뭐 레임덕이니 민주당 뭐 이런 얘기를 쭉 앞에 쭉 그렇지는 하신 건 않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보십시오.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경제가 좋지 않다. 실제로 자영업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당에서나 정부에서나 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경제가 좋다. 어떠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했기에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자동차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계실 거고 조선업은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목포 지역이 조선업 중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주가 좀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악의 상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동차 조선업이 좋으니까 물 좋을 때 노져라. 이런 것은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위기임을 인식하고 또 인정할 건 하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주장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도 대통령이 역할 좀 해라 이 말씀이신 거고. 물론 당연히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해온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민정석 비서실장 또 조국 민정수석 SNS에 글을 부쩍 많이 올리네요. 예, 임 실장은 뭐 쭉 쓰는데 임팩트가 좀 높아졌고 조국 수석은 횟수가 늘어난 지도 한참 됐어요. 두 사람 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론 기사를 공유하거나 이제 자기 글을 쓰고 있죠. 특히 조국 수석이 많이 쓰는 거죠. 사실 지난달 말 10월 30일에 동아일보 사설을 하나 썼었어요. 제목이 일주일에 20건 페북 올리는 조국 민중수석이 글이 한가한가. 10월 30일이니까 한참 된 거예요. 글 많이 쓴 지가. 임명 직후에는 조 수석이 이제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8월쯤부터 이제 의미 있는 글들을 조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횟수도 늘어나고 소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쓰고 있으니까 국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거죠. 임종수 실장은요? 임 실장은 어제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방금 박지원 의원 말씀하신 그 글을 썼어요.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다. 착공식도 연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의 SNS 활동 평가는 어떤가요? 엇갈리죠. 뭐 지금 SNS 시대 아니냐. 다들 앞서서 홍보해야지 이런 주장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참모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전통적 지적이 딱 엇갈리는데 지금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요. 좀 후자 쪽에 힘이 좀 실린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요. 야당만 비판한 게 아니라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 실장 경우에 그 DMZ 유해 발굴 현장에 그 선글라스 끼고 갔다 야권 비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영상이 청와대 계정을 통해 공개되면서 군사 비밀 누설 논란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건 사과했죠. 그렇죠. 어제 그 페이스북 글도 요령, 길림, 흑룡강, 동북 삼성이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은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이다.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좀 외교적으로 좀 오버했다. 좀 지나치죠. 이게 근데 또 청와대가 이 계정에서 이걸 또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SNS를 쓰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지적도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 텐데. 그렇죠. 근데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뭐 청와대 내부에 이 두 사람 써도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의아한 대목이 있어요. 뭐 어느 대목이요? 아까 동아일보 사설이 나온 게 10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일에 우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권영철 대기자가 출연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주로 이제 사법개혁 등 소관 업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권 기자가 조 수석의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대신에. 그때 조 수석이 뭐라고 했는데요? 저로서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특별재판부 문제를 여론화시키자는 생각을 했다. 페이스북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중단하냐 이런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까 싶다. 민정수석 업무 관련해서 새로운 게 없다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새롭게 페북에 글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거 말고 딴 걸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당시에 말을 한 게 제가 안 쓰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안 쓴다거나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수석이 최근에는 뭐 광폭하게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다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본인은 이게 다 민정수석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네요. 근데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도 보면은 여러 언론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이제 패친 친구들의 반응성이 높은 공간이니까 페이스북 자체 반응은 좋아요. 계속 예. 좋을 거예요. 예. 다만 제가 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컨대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이라든지 뭐 인사 난맥상 같은 것은 딱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관 업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작 뭐 유감이나 어떤 언급이 없다. SNS를 통해서. 예, 예. 물론 오늘 오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부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송구스럽다. 우리가 익숙함과 관성과 결별하라. 이런 메일을 보내긴 했는데 이건 비공개 내부 메일인 거고 예. 이런 SNS 소통의 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좀 궁금하네요.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글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안 쓰냐? 그렇죠. 이걸 한다면은 SNS를 한다면 알겠어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정아란 이름이 오래간만에 또 거론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정아 전 조교수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 본부장 자격으로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가고 또 강연을 했다, 이런 보도가 지난 20일자 미주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를 국내 언론이 재소개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인 것은 확인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력 위조로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네, 특히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민간재단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을 받는 곳이라고 해요.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미국 현장에서 참석한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아직 그 재단 측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신정아 총괄본부장이 임명된지 등등은 설명은 없다고 하니까 조금 네. 이건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차은택 이 이름도 참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그죠? 네, 오늘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문학의 황태자로 불린 인물이죠. 대법원은 지난 23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차 전 단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이미 석방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역시 대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는데요. 이 차은택 전 단장과 송성각 전 원장은 2015년 최순실 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차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KT의 인사 압력을 행사하고 최 씨가 설립한 회사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기도 했죠. 예. 또 자신의 회사 직원을 허위로 기재한 뒤 급여를 빼돌린 혐의도 있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들이었고요. 네. 다음 뜬 뉴스는요?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흡연 음주 예방교육 유인물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거 봤는데 뭐 여성이 흡연하면 매력이 줄어든다 뭐 이런 성차별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뿐 아니라 청소년 음주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는요. 여성이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면 성적 욕구의 간접 표현으로 오해하는 남성이 많다고 명시해놨는데요. 해당 유인물은 즉각 SNS에 공유됐고 이를 본 누리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시 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일단 해당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인터넷에 떠도는 교육 내용을 별다른 점검 없이 그대로 수업 자료로 이용했으며 실수를 인정한다고 시 교육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수네요, 정말. 자, 2019학년도 수능 정답 발표됐죠? 네, 사상 최악의 불수능으로 평가된 가운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문제와 정답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다만
난이도 논란이 불거진 국어 영역 31번 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씨름 결국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됐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의미가 더 큰데요. 예. 이 정식 명칭에 씨름이 2번이나 들어간다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한 번은 북한이 2015년에 씨름을 SSIRUM으로, 또 한 번은 남한이 2016년에 씨름 표기를 SSIREUM으로 각각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SSIRUM과 네. SSIREUM이 둘 다 들어갔다고요? 네, 공식 명칭으로 등재된 겁니다. 씨름은 우리나라로서는 20번째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고요. 북한은 아리랑과 김치 만들기에 이어서 3번째 등재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시사정보,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스마트폰 이용은 물론이고 인터넷 카드 결제까지 불편 겪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비용 절감만 추구한 KT 경영이 대형 통신 사고를 낳았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네요. 이 성명서를 발표한 KT 민주동지회 소속이시죠. 현재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조태욱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태욱입니다. 네, 이 비용 절감만 추구한 경영이 통신 사고를 낳았다. 어떤 뜻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통신 민영화가 된 지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16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경쟁과 효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노동자들은 좋은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장밋빛이었고, 실상은 국민에게는 높은 통신비, 노동자에게는 정리액으로 와닿고요. 예. 반대급부로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는 고이윤을 초과이윤을 챙겨줬고, 예. 경영진은 고연병을 챙기는 이런 경영 시스템으로 아주 고착화됐습니다. 예. 이것이 터진 것이 바로 이번 통신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통신사고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 1차적으로 인력 절감을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KT가 아시다시피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최대 규모로 최다 횟수로 정리해고를 시킨 사업장입니다. 그럼 그 민영화되기 전에는 인력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예, IMF 전에는 6만 2천 명 정도였고요. 예. 현재는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 가까이 퇴출됐습니다. 6만 그리고 명, 예, 6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2만 3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을 구조조정해도 별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예.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무인화가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집중화되니까 이제 인력을 지속적으로 퇴출시키게 된 거거든요. 네네. 지금 보도를 보면 화재 발생한 아현지사가 경비 1명, 시설관리 인력 딱 1명, 이렇게 2명밖에 없었다고 하던데 원래는 더 많은 인력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그 아현지사였다가 아현지점, 현재는 무인화 이렇게 된 건데, 예. 지사급 전화국일 경우에는 굉장히 인원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점급에는 수십 명, 지금도 지점급에는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무인화돼가지고 예. 이 시설 집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됐던 것이죠. 예, 예. 아니 근데 그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게 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이번에 발생한 통신구, 이 통신구에 대한 관리나 이거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전화국마다. 예. 모든 전화국에는 통신구가 있습니다. 그 통신구 담당이 지정이 돼 있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예. 그런
그런 직원들이 다 퇴출되고 무인화되고 원격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통신구에 들어가려면 그 원격으로 관리하는 데다 연락해서 그 통신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니까 상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도를 보니까 이 장비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신구에 불이 나서 그 못 쓰게 되면은 뭐 데이터를 좀 백업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회로가 작동해서 장애를 그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뭐 단기 실적에 이 집중된 경영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보죠. 오늘 그 KT에서 나온 그 발언도 보면 입장도 보면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철저하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이원화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더 높은 통신비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 민영화 그 폐해의 민낯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부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이원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뭐 A, B, C, D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지금 아현 지사는 D 등급이어서 이원화가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 등급은 누가 매기는 겁니까? 저도 이번에 그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통신 시설에 소고기 마냥 이렇게 등급이 부여됐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통신 시설은 모든 통신 시설은 다 중요하거든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D등급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다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D등급, 아현 지사가 D등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D등급은 시군단, 아주 군단이나 아주 조그만 시설이 있는 지역을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지정을 한 곳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집중된 곳을 D등급으로 했다면 D등급을 선정한 기준이나 그 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이 듭니다. 어쨌든 그 등급을 매기는 거는 KT가 아니라 정부라 이거죠? 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는 지금 통신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민영화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민영화된 기업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면서요, 여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프링클러를 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대상은 또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통신 시설은 중요하고 지금 아현지사 같이 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곳은 더더욱 화재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도 안 갖다는 건 커다란 문제죠. 이것도 역시 KT 정부 함께 좀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민영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KT 지역은 뭐 인력 감축이 대폭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KT는 SKT나 LG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 인력과 관련해서는 통신 3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유사합니다. KT는 정규직 직원이 많았다가 비정규직화 시킨 사업장이고 나머지 SKT나 LG유플러스는 출발부터 비정규직으로 많이 출발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민영화를 16년 지난 이 상태에서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저는 소유 구조를 민영화하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적 통제도 지금 먹히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저러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현재와 같은 민영화된 통신 3사 체제에서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급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통신 3사에 대한 국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고 안전한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T 노동인권센터의 조태욱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화성 무인 탐사선 인사이트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화성의 엘리시움 평원에 착륙한답니다. 나사는 이 착륙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 연결해 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 인사이트 출발한 게 언제예요? 이게 출발한 게 지난 올해인데요. 5월 5일 날 발사가 돼 출발했습니다. 내일 정확히 새벽 몇 시쯤에 도착하는 겁니까? 지금 뭐 예정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뭐 거의 5시 근처쯤. 네. 그래요? 화성 탐사선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그렇죠. 화성 탐사선은 1976년에 바이킹 1호가 처음 갔고요. 예.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무인 탐사선들이 활동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인사이트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번 거는 이제 보통 그 화성 표면을 본다든가 그랬는데 이번에 가는 인사이트는 주로 화성 내부하고 지질 구조를 탐사하는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 구조. 네, 그래서 이번에 가는 인사이트는 화성의 이제 지진 같은 것들, 네. 또 지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열 감지도 하고 한 5m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부 온도도 좀 측정을 할 거고, 네, 또 로봇팔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지진계도 표면에 설치를 하고, 네. 그런 주로 지질학적인 그런 탐사를 하게 됩니다. 화성 표면을 5m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갔다. 네네, 파고 나서 그게 이제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를 달고 있는 장치라서요. 네, 내부의 어떤 온도도 좀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 화성에 도착하고 착륙하는 장면을 나사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다는데 이렇게 인터넷 생중계하는 건 처음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 나사 TV가 있어서 그 나사 TV를 통해서 이제 웬만한 그런 우주 미션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착륙합니까? 이것도 낙하산 펴고 떨어지나요? 네, 이번 것은 약간 바이킹이랑 좀 비슷한데요. 처음에 이제 낙하산을 피고 내려가고 대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열을 막는 그런 보호판도 하고 좀 내려가서는 이제 엔진을 끄고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내리게 됩니다. 그 착륙 과정이 어려워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성공률이 50%를 못 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대기가 지구보다 굉장히 얇아요. 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어서 그냥 곧바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모래폭풍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한 대기 통과해서 내려가는 시간이 거의 7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그걸 이제 견뎌내야죠. 그렇군요. 이게 성공이 50%도 안 된다고요? 네, 한 40% 정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화성 탐사 시작한 지가 아까 70년대에 바이킹 1호부터 시작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오래됐고요. 바이킹 1호, 2호가 1976년인데 1990년대 말 올 때까지는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성공을 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성공률이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영화 마션처럼 정말 유인 탐사선이 화성에 갈 날도 올까요? 네, 지금 미국 나사는 2030년대 말에 과학자들을 보냈다가 이제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분 있잖아요. 테슬라 자동차. 네, 그런 분들은 2020년대 후반에 나사보다 먼저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인사이트가 5월 5일 날 출발해서 지금 도착한다고 보니까 6개월이 넘게 걸린 거죠. 6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사람 태우고도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갔다가 과학자들을 데리고 갔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와야 되니까 500일이 넘는 일정이거든요. 왕복으로. 그래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갔다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나사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자기가 더 빨리 하겠다.
네, 가서 안 오겠다는 거죠. 착하겠다. 네. 내일 새벽 도착하는 인사이트는 화성 표면에서 얼마 동안 활동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2년이 지금 이제 활동 기간인데요. 예. 네, 보통 그 전에 뭐 큐리오서티라든가 이런 진작에 갔던 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이제 원래 책정한 그런 날짜보다는 훨씬 더 오래도록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년이면 뭐 그 충분히 활동을 하는 건데 그보다는 더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랑 그 나사 측하고 계속 교신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네, 그 지금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2대의 작은 그 큐브 그 로켓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화성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도 있군요, 이미. 네, 그 저기 인도에서 보낸 마븐이라고 하는 것도 돌고 있고요. 미국에서 보낸 것들도 돌고 있으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표면에 내리면 그쪽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걸 지구로 중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년간이나 활동하려면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요? 전부 태양열 이런 걸로 합니까? 네, 상륙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을 편 상태에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그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지구로 이제 전파 송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송신해도 이 빛의 속도로 와도 뭐 8분인가 뭐 이상 걸린다면서요? 지구까지 그렇죠. 오는데. 지금 거리가 거의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계산해보면 한 8분 정도. 네, 거기서 신호 보내면 우리가 받기까지 그 정도 시간 지연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2년 활동 다 하면 이 인사이트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인사이트는 그냥 거기서 바퀴도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2년 후가 되면 또 뭐 엑소마르스라든지 그런 우주 탐사선들이 지금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도착해서 탐사할 것들을 계속 쏘아 올리는군요. 네, 지금 뭐 2020년에는 벌써 한 4대, 5대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화성에 우리 이 사람들 좀 이주해서 살 날도 올까요? 네, 지금 계획은 많이들 세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가는 기술, 오는 기술보다 생명 유지 장치가 제일 문제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좀 해결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였어요. 경제를 읽는 날카로운 눈,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네,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깊이 분석해보는 전성인의 문제는 경제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안 하나 짚어보고 오늘 가계부채 금리 얘기 좀 할 텐데요. 네네. 현안으로는 오늘 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나 이런 데들이 혜택을 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진 자영업자한테 선물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건 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또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지금 카드사들이 그래서 비상이더라고요. 예, 카드사도 카드사고 또 이제 카드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소비자도 일부 부담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는 이제 신용카드 회비가 올라간다든지 각종 부가 서비스가 축소된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카드사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결국은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만 좋아지는 건가요,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를 전공법으로 해결했을 때와 같으냐 다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매출 5억 이하의 이제 중소 가맹점 같은 경우는 요번에 배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풀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카드 수수료가 이미 많이 인하가 돼 있는 상태예요. 5억 이하는 많이 내려가 있다 이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느냐 하면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살펴 줘야 되겠다 할 때는 어쩌면 5억 이하 연매출 5억 이하가 더 문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또 일부는 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오늘 혜택 보는 쪽은 5억에서 30억 사이. 네. 여기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억 이하는 이번에 혜택이 전혀 없다. 네네. 그럼 전공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썼어야 옳았다고 보세요? 전공법은 이제 저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제민주화의 내용 중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중소상공인이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비자냐. 아닐 가능성이 많죠. 대형 가맹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로 비용 마케팅 비용을 뭐 딴 데 전가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신용카드 회사의 노동자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쫙 빠져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가맹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부 여기가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그 가맹점에 부담이 된 측면 이면에는 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갈라먹을 것이냐 아니면 먼저 갈라먹고 카드 수수료는 다 네가 떠안아라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을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했다. 그렇게 생각이 가맹점 듭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좀 부당한 계약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수정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공정위가 약관 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지금까지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형 가맹점은 자기네들의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교섭력을 이용해서 카드사랑 조금 저속한 말로 1대1 그 협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사이 바로 밑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협상력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는 그 대형 가맹점이 더 유리했었다고 하는 것은 역진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공정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잡는 건 또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거는 잘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 이면을 역시 또 따지고 들어가면 그 이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는 이제 힘이 딸리고 어쩌면 힘이 대등하니까 그냥 정당한 협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밑에는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어쩌면 갑질을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걸 이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결과였다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수수료율 어떤 정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위가 들어가서 살펴보고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때리고 뭐 필요하다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된다. 그건 이제 프랜차이즈나 가맹점 얘기고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옛날에 말하던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 정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럼 그렇다고 골목상권 뭐 나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또 트렌드도 약간 변해서 옛날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가면 그 동네 상권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물론 그런 커다란 추세는 있지만 대형 마트도 온라인 거래가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많이 이제 위축되고 있고 오히려 동네 앞에 있는 데서 그 동네 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구비하고 판매하는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또 온라인 구매의 대체제로서 또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잘 보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카드 수수료 방안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이것만 가지고 모든 정책을 뭐 다 했던 것처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카드사 요번에 이제 내려야 되는 돈이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고용 문제도 생기겠고 뭐 당장 벌써 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또 하나는 금융감독당국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새끼인데 네. 좀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뭔가 먹거리를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거론되고 있는 게 있어요. 카드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네. 가지고 네. 뭐 새로운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슨, 신사업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컨설팅업을 뭐 하게 해준다든지.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니라 너희가 이쪽 길이 막혔으니까 우리가 이쪽 길을 터준다. 그리고 그쪽 길에 있었던 장애물이 현재 뭐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건 뭐 좀 우격다짐으로 돌파를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 가계부채하고 이제 금리 얘기인데요. 네네.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결정할 때는 항상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의 유일한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결정된 거는 지금부터 약 20년. 네. 요새 이제 국가 부도의 날 이런 표현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IMF. 네. 1997년 12월 말일에 국회를 통과한 그 법에 의해서 물가 안정 그리고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 때 그걸 반성하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된 목표와 하나의 부수 목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와 금융 안정. 네, 그렇습니다. 그 30일 날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올릴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죠? 아마 그 미국의 금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론되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 올려서 부동산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요새는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라 좀 들어갔지만 한때 그게 또 득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가계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면 언제나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그 약간 좀 질문의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위험 수위인가, 가계부채가 괜찮은가, 위험한가 할 때 많은 분들은 이제 옛날에 정부나 하느니 했던 그런 표현대로 규모는 대규모지만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 이런 표현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하다는 말을 잘 들어가 보면 담보도 충분하고 뭐 DTI, LTV 뭐 다 충분하다.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설명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은행은 돈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이 배경에는 은행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은 뭐 크게 건전성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또 봐야 되는 건 특히 가계부채는 이게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자는 버틸만한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일부 채무자의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뭐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뭐 은행도 알고 있고 감독 당국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런 것만 남은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울이 뭡니까? 고양이 목에 달아야 할 방울이. 방울은 이제 저는 부채 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 문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정을 하자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장기 연체 채무. 장기 연체의 경우. 그거는 이제 뭐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금융기관도 이거 못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손 충당금 다 쌓고 이미 다 처리한 다 처리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막
마지막 찢는 작업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간히 이제 채권 추심해서 소멸시효 연장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소멸시효도 살려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찢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뭐 사람들 그 추산에 따라 다른데 우선 사람 이제 가구 수로는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 가치는 제 생각에 10조를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조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싹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조의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사실은 대손충당까지 다 쌌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장기 연체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고 그냥 이렇게 소각해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정부가 정말 형식적인 가격에 연체 채무를 다 매입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만기 도래하면 그냥 소각하고 이래도 되는 것이고요. 이 우리 청취자분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빚을 졌다 하더라도 장기 연체가 오래 가면 금융기관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거의 100만 원 정도에 또 딴 데 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만 원만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주로 그런 것들도 거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채권 추심업체에 넘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는 뭐 이제 그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파산 면책된 채권도 있고 이게 막 그냥 커다란 마치 땡처리하는 것처럼 채권 땡처리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정책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윗 순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탕감이나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야 그러면 뭐 정직하게 빚 갚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덕적 해이 얘기 나오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두 가지 우리가 초점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빚을 갚을 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에게 당신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 생활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2년 3년 동안 죽을 듯이 채권 추심 당하고 빚을 탕감받는 생활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돈이 있고 빚을 갚는 생활을 당연히 선택을 하죠. 그리고 돈이 있는데 그럼 나도 안 갚아야지. 그러기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도 이제 툭하면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걱정은 무려 기우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 뭐가 이뻐서 이렇게 봐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는 성장이 중요하고 성장의 요체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노동 생산성 향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사람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적 자본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불량 등등의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에서 격리되고 뭐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문지 들고 서울역 가서 뭐 이렇게 거기 신문지 깔고 노숙자 생활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현실적으로도 이미 다 뭐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그런 정도 상황에서는 탕감해 줘서 그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네. 그 지금 이제 주로 이렇게 금리 얘기할 때는 이런 그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문제가 아니고 빚내 가지고 집 산 사람들, 집 담보로 뭐 이른바 신용 대출이 아니라 담보 대출이요. 그렇죠. 주택 담보 대출, 주담대.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이제 진짜 정책이 좀 쉽지 않은데요.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액수도 500만 원, 1000만 원, 뭐 끼케야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한 100건 뭐 1000건 터져도 금융기관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솔직히 부실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동산 시장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단위 그 대출 금액도 단위가 뭐 1억, 2억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오더가 하나,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경우여서 이거는 정부가 돈 들여서 섣불리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선은 뭐냐? 부도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열심히 갚으라 그러고 원금 못 갚으면 갚지 말아라. 은행 너 원금 받을 생각하지 마. 얘 이자만 잘 갚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무조건 만기 연장해줘. 근데 솔직히 은행도 이자를 잘 갚는 사람이면 원금 회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원금 그거 회수해서 자기가 창고에 넣어놓을 거 아니고 또 누군가한테 나가는 거죠.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대출에서 이자 잘 나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위험 수준까지 가 있다? 그렇진 않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가계의 거의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거의 뭐 이제 좀 저속한 표현으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갖고 올 수가 있고 이 주담대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제 주택이 경매나 뭐 이런 데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이상한 연쇄 반응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뭐 돈으로 막을 수 없을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상황까지는 아니죠. 그럼 아니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이거는 뭐 잘못하면 저는 이게 금융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금융 불안정을 위한 성량 을 지피는 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 이런 거를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거는 원화 평가 절하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알겠어요. 생각합니다. 30일 날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시사 위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기차는 간다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각 23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에 뭐 일정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 관련 여러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묶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유엔사가 반대해서 무산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 이게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이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유엔사가 이제 우리 측에 이 철도 점검을 위한 북측 방문을 불허하면서 상황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 쭉 이어져 왔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허가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연내에 착공식 할 수 있을까요? 이 조사 구간의 길이를 다 합치면 지금 1230km 정도 된다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뭐 20일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들 뭐 장소라든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연말쯤에는 착공식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조사 끝나고 착공식하고 실제 공사 들어가는 것까지도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확히 얘기를 하면 공동조사하고 착공식 하는 것까지가 이제 제재 예외인 것이고요. 본공사에 들어갈 때는 뭐 이 공사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공사 진행 여부는 결국은 그래서 북미대화의 추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뭐 제재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아주 그 정치적 의미가 큰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게 한미가 대화하고 설득을 꾸준히 한 결과 이제 처음으로 남북이 하는 사업들에 제재가 면제된 사례가 만들어졌다라면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또 추가로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이번 유엔 안보리 결정이 또 북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목이겠죠. 어떤 점에서 이 안보리 결정이 북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언론에 일제히 좀 보도가 된 게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이번 달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원래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도 북한이 일정상 이유를 근거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후에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북한이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하고 미국은 핵심과 관련 추가 조치를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어렵다라는 게 그간의 이제 관측이었는데요.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두 가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핵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랬죠. 둘째는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신고 문제를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결국 고위급 회담에서는 리스트 제출까지는 아니어도 이 신고 관련 논의를 좀 본 궤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지금 북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제재 예외 결정은 결국 미국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그 연내 종전선언하고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하고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종전선언은 우리 정부만의 결정이나 남북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어떤 게 이제 효과적일지 이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연내에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해 오는 쪽에 힘을 실어왔기 때문에 내년으로 좀 미루는 시나리오까지 이제는 검토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결국 북미 대화의 진전 여부에 이것도 이제 좌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의 성과 이걸 좀 봐야 되고 이게 중요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일부 언론에 그 한미 간의 균열을 우려한 보고서 얘기가 보도됐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죠? 아시아경제가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보고서를 이제 입수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 간의 동상이몽 때문에 북미 간의 이견 조율이 어려워져서 지금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다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완화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미국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이런 대목도 이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출력한 문서라면 이 문서에 워터마크가 이제 찍히게 되고 문서 출력 시간하고 출력한 사람 이름도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또 파일이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 파일은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안보실이 이런 문건을 만든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지금 출처를 파악 중이고 가능한 모든 조처를 다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출처는 좀 파악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데요.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전원책 변호사 해촉 논란 이후에 또다시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의도 주변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긴 한데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언론에 이 친박 개발 분당설 이게 좀 더 강한 톤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뭔가 복당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결국 차기 총선에서 좀 비주류를 쳐내려는 거 아니냐. 그냥 당하고 있느니 차라리 분당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비주류 내에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기류는 전원책 변호사 해촉 직후에 조강특위가 인적 쇄신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더 강해졌다라는 게 이 보도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분당설이라는 건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계파 대결 구도를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비주류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에 조강특위 기준으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 인사의 경우에는 이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별도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금 복당파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분당이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못 받는 게 또 가장 큰 고통이고 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니까 총선 앞두고는 좀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김병준 위원장 말대로 원내대표 선거하고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결집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당장 목전의 문제는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의 선거 참여 문제인데요. 이 말하는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선거하고 전당대회인데 현행대로 하면은 기소는 곧 당원권 정지로 이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걸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결국 검찰은 정권의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으로 이 선거에 못 나오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저 당원권 문제는 결론이 났어요? 오늘 김용태 사무총장이 당원 당규 개정 작업하고 이 문제를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 이 입장을 밝히면서 당원 당규 개정위원회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작업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당원권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인물들은 12월 중순인 원내대표 선거에는 못 나가지만 전당대회에는 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비주류 쪽에 좀 당근을 줬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은 대개 이제 친박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복당파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바른정당 시절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 적용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전당대회 출마까지는 열어준 셈이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비주류 인사들에게는 탈당론 얘기를 좀 자제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총선 전에 언제든지 이제 비슷한 문제로 또 외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장예찬 신재 이슈 토크. 네, 매주 월요일 논란의 이슈들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하나가 이 마이크로닷이라고 하는 가수 부모님이 과거에 거액의 빚을 져놓고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했다. 이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 그 마이크로닷이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됐죠. 이게 연좌제 아니냐 이런 논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 한번 토론해 보고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 늘어나면 소년법 이거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 꼭 나오죠. 이 문제도 또 토론해 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마이크로닷이 6살 때?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이 부모님이 주변으로부터 돈을 많이 이렇게 끌어다가고 하루아침에 싹 외국으로 갔다. 네. 그래서 기소중지 상태가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피해가 입증되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공소시효 남아 있고 우리 검찰에서도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고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적색 경보라고 해서 귀국을 시켜서 수사를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수사팀에서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 처벌 그리고 배상까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배상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공소시효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소를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를 다시 제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형법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해외 도피도 해당됩니다. 네. 근데 민법에서는 해외 도피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변제를 채무금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네, 형사처벌 채무금 대상은 변제는 조금 난항이 있을 수 있다. 네, 어렵다. 네, 공소시효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 6살 때 자기 부모님이 저지른 일로 방송 활동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연좌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냐? 두 분 입장 어떠세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직업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의 특성.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라거나 아니면 뭐 사무직 이런데 부모님이 직계 가족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직무가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분리가 되는 영역입니다. 예. 근데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이 사람들은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비싼 출연료를 받으면서 TV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 특성,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무적 능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계속 같은 출연료를 주면서 제작진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법적으로 뭐 문제가 돼서 방송을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에 걸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무 능력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을 보는 대중의 민심. 그렇죠. 네. 신지혜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연좌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그분에게 뭐 채무금을 갚으라고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연예인이기만큼 뭐 시청자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이 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방송에 하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만 근데 저는 이런 사기죄 등의 분노가 특정 연예인들을 향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사기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뭐 기업도 그렇고요, 사법기관도 뭐 정치인도 다 연루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한 분노가 이제 대중들이 굉장한 분노를 보내시고 뭐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예.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그 논란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불 같은 분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맞섰을 때 이제 비교적 좀 그 가벼운, 쉬운, 처리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러한 분노를 충분히 보낼 수 있고 네. 좀 거대하고 강력하고 우리나라 사법기관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행한 사건에는 이렇게 쉽게 분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노를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공적 공무를 행하고 있는 혹은 뭐 거대 기업들에게도 네. 다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마이크로닷 일이 터지니까 또 연관된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 씨 딸이 조혜정 씨도 연기 활동을 해오던 분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견미리 또 김나영 이분들은 남편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구속되고 뭐 하면서 또 구설에 오르고 오늘은 또 래퍼 도끼가 그 뭐 과거 그 어머니가 또 뭐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는 얘기가 또 막 터져 나오고 여러 건이네요. 네, 뭐 도끼 씨는 방금 전에 이제 본인의 SNS 라이브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직계 가족의 논란이 있을 때 연예인들이 타격을 입다 보니까 그럼 연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연예인들이 본인의 가족을 방송 활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지금 가족 예능도 있고요. 연예인들이 직접 예능을 같이 찍지 않아도 토크쇼에 나와서 가족들 이야기, 뭐 직계 가족, 부모님이나 자식들, 남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직업적 소재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렇게 가족들을 이용을 많이 하다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가족은 가족의 일이고 내 연예인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시청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두 분 다 이 대중의 정서상 마이크로닷이 방송 활동을 중단한 거, 그거는 아마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라는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마이크로닷이 이 부모님의 빚 대신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개인과 그 가족의 선택인데 강요를 할 수는 없죠.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빚 같은 경우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서상 본인이 나서서 그 채무 변제에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형사소송으로 피해자분들께서 뭐 합의금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형사 합의금, 이 사기죄에 대한 처벌 감경을 목표로요. 그랬을 때 이제 가족으로서 뭐 최대한의 뭐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을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고 법적으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미성년자들 강력범죄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 소년법, 나이가 어리다, 미성년자다 해서 엄중한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 되느냐? 아예 이 법 없애버리지 않은 얘기까지 나옵니다. 두 분 의견. 장혜찬 씨는? 저는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 여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폐지 찬성이 25.2%,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자가 64.8%. 그러니까 응답자의 90%가 어쨌든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셈입니다. 끔찍한 사건 나고 나면 꼭 이렇게 또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국민 감정과 함께, 국민 정서와 함께 발전되고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10대가 저지른 그냥 범죄 말고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만 이제 15,000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리고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만 10세에서 14세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안 되고 봉사활동이나 보호 관찰만 되는 촉법 소년인데 이 촉법 소년이 일으킨 5년간의 강력 범죄만 2,095. 작년 같은 경우는 434명이 검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1년에 한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소년범들에게 그냥 절도 같은 단순 범죄가 아닌 살인, 강도, 강간, 방화에 준하는 강력 범죄를 당했는데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1년에 무려 3,000명의 피해자 가정이. 그렇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지혜 씨는요? 한국이 91년도에 UN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소년법 폐지는 조금 너무 이렇게 약간 이른 너무 약간 좀 너무 간 그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나라가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고요. 16세인 나라는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소년 범죄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 소년 개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구조화되어 있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연령을 계속 올리는 거고요. 경찰청이 2016년도에 경찰 범죄 통계 자료를 낸 것을 보면요. 미성년범 7만여 명 중에 하류층에 속하는 생활 수준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그 해당인의 퍼센티지가 한 50%, 상류층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보면 이제 개인의 가정, 그다음에 그 사회 구조가 소년범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뭐 엄벌주의보다는 이 청소년 혹은 이 소년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재사회화 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화와 재사회화를 장해찬 씨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한 해 평균 3,000명의 강력 범죄면 그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우리가 이번에 인천 사건이라던가 또 인천에서 또 여중생이 자살했잖아요. 성범죄를 받아서. 그런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권이라는 이유로 소년범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게 능사인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기본적으로 이 형사 책임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하는 나라들이 제일 많아요. 그건 사실인데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 18개 국가는 만 10세로 두고 있고 태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32개국 같은 경우는 만 7세로 두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만 14세가 보편적인 것은 많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1년 정도 낮추는 안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독 이례적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년법 개정. 그 중에서 제가 좀 공감이 됐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소년이라 해도 재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범죄는 이제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처벌을 약하게 하더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똑같은 일반 형사범으로 취급하자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4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관찰을 2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러한 보호관찰 기간을 4년 정도로 늘리자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강경한 쉽게 말하면 엄벌주의자지만 요 정도 국회에 나와 있는 개정안 정도는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지혜 씨. 네, 한국이 형법상 이 연령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소년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의 소년법 적용 연령의 나이대들을 보면 한국보다 좀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년 구금이 가능한 하얀 연령이 낮다. 그리고 또한 형벌의 부과 또한 그 나이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령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에서 엄벌주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령을 낮춘 거죠. 근데 뭐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늘어났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해 빨간 줄도 그어지고 뭐 다음에 나와서 뭐 직업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다시 배우고 다시 사회로 나와서 다시 범죄자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엄벌에 처하고 싶습니다만 과연 그게 장기간으로 봤었을 때 우리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도소 가서 범죄 배워오는 거 이건 또 사실 부작용이긴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올 초였던가요? 부산에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끌고 다니면서 그때 가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
우리는 만 18세 이하니까 뭐 그런 얘기 처벌 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소년법이라거나 뭐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영악해진 게 씁쓸한 현실이고요. 네. 너희들이 소년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일반 범죄가 아니라 강력 범죄이거나 네. 아니면 재범 같은 경우 지금 국회 발의된 법안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 18세 이하라 그래서 아예 뭐 처벌 안 되는 거 처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소년원에 가거나 14세 미만이 그런 것이지 14세 이상이라면 똑같이 처벌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이 주제는 이런 흉악 범죄가 나올 때마다 미성년자의 뜨끈뜨끈한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의견은 또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군요. 빨리 조금이라도 개정해서 강화하자는 주장과 더 좀 신중하다는 주장,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네요. 자,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장해찬 신지혜의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또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